자, 형님, 이제 정서행동장애 할 거예요. 이제 정서행동장애까지 하면 일단 장애 파트는 다 끝났고요. 끝나게 되고요. 뭐 앞에서 얘기했던 자폐성 장애, 정서행동 장애 아마 그 두 장애를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센터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유형의 장애이긴 한데, 시작하겠습니다. 정서행동 장애는 미국 장애인법에서는 미국 장애인 교육법에서는 지능, 감각, 그리고 건강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의 무능력, 그리고 또래 및 교사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곤란한 일상적인 생활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가진 또 일상적인 으로 불안감 혹은 우울을 보이거나 개인이나 학교 문제에 관련해서 신체 증상이나 두려움을 보이는 상태 등을 이렇게 정서행동장애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나라 특수교육법에서는 이제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으로 이제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야 학습이 어렵고 전반적인 불안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야 학습이 어렵고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야 학습이 어려운 사람 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다 비슷한데 일단은 또래나 교사의 관계에서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대인 관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이거나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부적절한 행동이나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불행감이나 불안 그리고 우울과 같은 것들이 이제 일상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전반적으로 나타나서 어려움을 겪는 것 이런 것들을 정서행동 장애라고 얘기하는데 말은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다른 용어로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내현화, 외현화라는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폐성 장애와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자폐성 장애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분명히 의사소통도 없고 어렵고 대인관계도 어렵고 특히 반복적인 행동이나 상동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정서행동장애에서는 이제 정서행동 측면으로 제한하고 집착에 대한 증상이 없어요. 정서행동 장애 아동은 자폐성 장애 학생들처럼 뭔가에 딱 꽂혀가지고 하는 행동이나 반복적인 행동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신체적 질병과도 연관이 없고 감각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늦은 유아기 이제 청소년 때 발견되고 이제 유아기의 발달 지연에는 뭐 시체적 발달에 대한 것은 수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인은 뭐 생물학적, 기질적,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뭐 생물학적 요인으로 얘기를 하면 뇌 기능 또는 유전적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했던 질병이나 약물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기질적인 거는 모든 아동이 다른 기질을 타고나므로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고 기질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아동은 이제 정서행동 장애로 이렇게 가능성 높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기질적인 부분이고 간혹가다 우리 뭐 아동들 중에 굉장히 힘든 아동 있잖아요. 손이 더 많이 가고 뭐 더 챙겨야 되고 더욱더 이렇게 뭐 액티브하고 이런 아이들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보면 이제 정서행동 장애 아동들이 좀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환경적 요인에서는 열악한 양육 환경에 따라서 불리한 발달 과정이나 다양한 환경의 나쁜 영향들이 축적되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지적 특성에서는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이제 기능이 평균 지능 우리가 보통 100이라고 했을 때
그보다 약간 좀 낮은 수준에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 행동 및 정서가 또는 학업 성취에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되고, 또 이런 낮은 수준의 학업 행동과 뭐 부정적 행동이 축적되다 보니 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끝마치지 못하고 중독 탈락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의 적응에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또는 뭐 관계를 좀 회피하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서 이제 환상이나 공상에 빠지는 특징도 나타나고요. 행동적 특성으로서는 공격적, 반항적, 대항적 행동을 보이며 때때로 폭력적이고 자해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뭐 이제 그 보통 이 친구들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그게 내면화 장애, 외현화 장애라고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시들이 있어요. 외현화 장애 친구들은 사문이나 이게 문양 이 행동에서 문제라는 예시들만 이렇게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사람을 향한 공격적 양상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이제 과도하게 언쟁을 좀 하고 하는 행동, 그리고 신체적이거나 언어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합리적인 요청에 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뭐 성질 부리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면서, 또는 뭐 지속적으로 거짓말 또는 도벽의 양상도 보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자기 조절의 결핍과 과도한 행동, 자주 보이고, 만족할 만한 인간관계를 개발하거나 유지하는데 방해될 정도로 다른 사람이나 교사 또는 물리적 환경에 따른 이제 특정 행동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면화 장애, 그들이 나타나는 문제 행동에서는 슬픈 감정, 우울함, 자기 비하 이런 것들을 보이고, 환청이나 환각 경험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정 생각이나 의견이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적이고 쓸데없는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갑자기 울거나 자주 울거나 특정 상황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비전형적인 감정, 또는 공포나 불안, 그리고 심각한 두통이나 신체적인 문제로 이제 뭐 메스꺼 현기증 이런 것도 나타나고요. 자살 생각이 많이 나거나 이전에 어떤 것에 뭐 흥미를 보인다거나 과도하게 눌리거나 놀림을 당하거나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학대당하거나 이제 또래들한테도 뭐 폭력을 당하거나, 그리고 뭐 활동 수준이 굉장히 좀 제한되고요. 그리고 신체적, 정서적에서 성적 학대에 대한 증오를 보이거나 이런 경우들을 나타나기도 하는 거고요. 예시를 보면 한쪽으로 보면 굉장히 과잉적인 거고, 한쪽으로 보면 굉장히 내재적이지만 어떻게 피해를 당하는 것들로 해서 그런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하나를 좀 얘기를 하면, 내면화 장애에서는 우울증, 이게 가장 좀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울증이 너무 심한 친구들을 이렇게 정서행동 장애로 포함을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가정력이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발병 시기와 우울증의 경중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시키는 않는다. 특히 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자살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의외로 그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 자살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게 매스컴에서 다루지 않는 거는 딱 하나예요. 너무 다루다 보면 너무 이슈화가 돼가지고 이제 모방적인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혹시 한강다리 가보신 적 있으세요? 한강다리? 한강다리 가보면 생명의 전화라고 해서 24시간 전화를 하면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한강다리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한다고 뛰어들이고 하잖아요. 우리가 농담 삼아서 이런 말 하죠. 뭐 한동안 뭐 이렇게 주식 투자 실패를 한다던가, 옛날에 뭐 코인 이런 거
암호화폐를 해가지고 가상화폐에서 실패했을 때 댓글에 이렇게 표현하죠. 아유, 저 사람도 한강 가겠네. 뭐, 한강 다리 좀 걷다가 뭐 하겠네. 뭐 이런 등등등 그 표현이 이제 자살이라는 걸로 하는데 표현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우울증인 친구들이 너무 중증으로 발달이 되면 결국은 이제 자살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불안장애 이제 유전적인 요인과 뭐 환경적 스트레스 그리고 기질적으로 행동이 억제된 아동 등 해서 뭐 불안 장애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분리 불안, 보험 불안, 특정 공포, 뭐 사회 불안, 공황 장애, 선택적 무언증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더 자세한 거는 아마 저기 정신과 쪽에서 상담을 하면 그 어떤 장애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공황 장애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리고 또 분리 불안도 굉장히 많아지고 뭐 결벽증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불안장애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듯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되게 어, 이런 뭐 공황장애 같이 그런 어딘가에 갇힌 듯한 느낌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 해서 그게 이제 학습까지 교육의 어려움까지 있다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현병 이제 과거에는 이게 그냥 정신병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정신병.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이제 좀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갖고 있다 해서 이제 조현병이라고 해서 이제 망상, 환각, 혼란스러운 언어, 기이하고 퇴행적인 행동 등 정신 증상, 이제 직업, 대인관계, 개인 혼란 등 현장이 저하되고 이제 청소년에게 발병하고 이제 지능은 이제 보통이고 이제 자폐성 장애에 비해 적응, 이제 대인관계라는 건 높은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약물을 계속 복용을 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만 그거를 끊고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뭐 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좀 심각한 경우는 뭐 다해까지는 뭐 좀 이제 행동이 이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현병이 요즘에는 사회 문제로도 조금 많이 이슈가 된 부분도 있는데 최근엔 그 서울역 그래서 어떤 뭐 30대 여성을 갑자기 때려가지고 뭐 구타를 해서 안면모를 한 것도 그분이 뭐 조현병이 있니 없니 뭐 그런 묵지마 범죄가 일어나면 항상 조사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조현병이 있냐 없냐부터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이제 조현병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약간 이제 위험 인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이제 조현병 환자들은 자기네들은 약물 치료나 여러 가지 뭐 상담을 통해서 언제나 이거를 노력을 해서 안전하다고 얘기하겠지만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이분들의 좀 약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부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또 너무 심하면 예, 정서행동 장애로 포함이 돼서 교육에 어렵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뇌현아, ADHD 아마 여러분들이 그 센터에서 좀 많이 볼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뭐 아동기 초기에 발병을 해가지고 만성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좀 비율이 되게 높은 편이기도 해요. 6세에서 18세 우리 학년기 아동에서 거의 뭐 6% 정도 되고 그래서 과잉행동, 주의산만, 충동증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ADHD도 가지면서 또 이제 학습 장애도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표현할 때는 이제 공존 장애라고 해요. 공존 두 개가 같이 공존한다고 해서 근데 뭐 ADHD 있는 친구들이 그 집중도 하기 힘들고 하다 보니 그냥 학습 장애 형태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또 다르게 이제 관점으로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중재가 또 필요한 부분이고요. 한 옛날에는 어 뭐 경중이 좀 있긴 하지만 너무 이제 심각한 친구들은 이제 통화활동 환경 속에서 굉장히 교사가 혼자서 컨트롤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아동들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문제 행동이 나올 때는 굉장히 더 과잉 행동이나 그리고 이제 수업에 방해되는 그런 주의 산만 같은 것들이 나올 때 정말 힘들고요. 그리고 적대적 반항 장애,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정적이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나 선생님과 같은 권위적인 대상에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는 장애로 부모 자녀의 상호작용이 이제 강압적인 가정과 정적 강화 그리고 사회적 학습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고요. 어른에 대한 거부, 이중성, 대인관계 장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품행 장애 이 친구들이 이제 조금은 이제 발현이 됐을 때 이제 상대방의 좀 안 좋게 나타나는데 지금 PPT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제 타인의 기본 권리나 나이에 맞지 않는 사회 규범을 반복적으로 위반을 해서 이제 심지어는 왜 다른 이제 왜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제 위해를 가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이제 가해서 좀 사회적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기서 뭐 과잉 행동 그 뭐죠? 무슨 행동 장애 이렇게 해서 더 좀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나친 공격성, 이제 인간관계가 어렵고 의사소통도 굉장히 저하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일반 학급에서 이제 학생들의 사례를 얘기하면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어요. 뭐 혼자 있고 우울하고 비활동적이고 수줍고 말이 없고 그래서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가 뭐 거의 들리지 않아요. 조용하고 말이 없고 얼굴이 항상 옆으로 갸우뚱하게 다니면서 위쪽을 많이 쳐다보고 항상 딴 데를 쳐다보고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우리가 얘기하면 그 우울 내면화 장애 이제 아동이 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신체 증상으로는 그 이제 심리적인 요인으로 어지러움, 두통, 눈의 이상, 구토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나고 뭐 한문 시험을 본다고 하면 꾀병이라고 보습병을 심하게 아프다고 해요. 관심 받고 싶은데 자주 아프다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가 뭘 불편하거나 아니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일부러 아픈 하면 심리적으로 더 아프게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그 증상들이 발현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울 불안. 우울하고 불안해하면서 사랑받지 못함을 불평하고 피해의식을 가지는 경우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서 호의적이 않을 때는 우울하게 느끼고 얘들이 자기를 싫어한다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애들을 좀 잘해주려고 하는 행동이 이제 오히려 오해를 하고 화를 내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사회적 미성숙 어른에게 의지하고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거나 자발성이 부족한 경우로서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아기 같은 행동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즉흥적으로 유치원 애들처럼 얘기하고 유치원 애가 앙탈 부르듯이 그렇게 막 소리를 질러요. 다섯 번째, 강박의 문제. 강박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면서 환각을 보거나 이상한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본인이 흥미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고 집에서는 착한 아들인데 밖에 나와서 하는 행동이 좀 약간 양면성이 있어요. 문제 행동을 일으킬 때는 너무 힘든데 평소 때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 문제를 안 익히고 갈 때 있어요. 주의 집중 문제. 과잉 행동, 충동성 등이 함께 산만한 주의 집중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로 아무 개념이 없고 학습 속도가 느려요. 능력은 충분해요. 의지가 없어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버릇하라 하면 그냥 저벅저벅 걸어 나가버려요. 갑자기 화를 내고. 비행, 가출, 방화, 도병, 욕, 거짓말 등의 행동을 보이는 거. 거의 틈만 나면 보복이 있어요. 학교 갈 때마다 훔치고 돈에 손대는 행동이 기가 막혀요. 지갑에 손을 대고 아이답지 않게 자기보다 특히 약한 아이를 많이 건드려요. 마지막으로 공격성. 말다툼이 잦고 신체적으로 타인을 괴롭히거나 반항하고 고집을 심하게 부리고 심한 분노의 표출이 잦을 때 이제 선생님이 개의치 않고 밀어버려요. 송곳이나 칼을 가지고 애들에게 직접거려요. 뭐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 논문에 대해서 이렇게 발치를 했는데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크게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면화 장애, 외현화 장애 이렇게 크게 할 수 있어요. 특히 내면화 장애 아동은 그 한 번 묻고 싶어요.
내면화랑 외현화 장애 이렇게 구분이 크게 했을 때 어느 장애가 위험할까요? 어느 장애가 조금 더 위험하다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표현해야지? 말씀드리면 외현화 장애는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보이길래 이거를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 하지만 외현화 장애는 우울하거나 또는 아까 말했 조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크게 티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아, 저 아이는 조용한 아이구나. 그래서 그냥, 뭐, 그냥 낯가리고 조용히 있는 아이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면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외적으로 나타냈다면, 아, 쟤 너무 뭐 문제 행동을 일으켜 아니면 너무 공격성이 높아 이러면 거기에 따른 중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내면화 장애가 조금 더 잠재적으로는 그 친구의 더 크게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지만 요즘에는 이 외연화 장애 친구들이 성인이 돼서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을 못하고 충분히 중재가 돼서 뭐 낮아지지 못하다 보니 더 과잉 행동 그리고 더욱더 공격성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 아닌 이제 상대방에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 친구들, 그 학교에 이제 간혹 가다 굉장히 폭력적인 애들 있잖아요. 문제 학생들. 그러면 일반 학교 선생님이 너무 힘드니까, 뭐, 이 아이가 과잉 행동을 한다, 품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서행동 장애로 등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장애 학생으로.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자로 해버리니까 이 친구가 특수학급에 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문제는 이 친구 때문에 나머지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 학생들이 더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뭐 약간 뭐, 자기의 부하인 것처럼 뭐, 부리고 더 괴롭히고 때리고 돈도 뭐, 하고 더 안 좋게 돼서 정말 특수학급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 친구를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다른 학생의 피해가 너무 크게 퇴학을 시키고 싶은데 이미 특수교육 대상자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퇴학을 시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학생이 자퇴를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지만 또 그 친구가 또 특수학급이 있기는 싫고 일반 학급에서 그 통합 수업을 하기 원해서 통합학급에서 있는데 이제 그 통합학급 관리하는 일반 교사가 이제 자주 이제 특수교사한테 상담을 한대요. 이 학생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방법이 없다고 실은 이제 문제행동 중재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너무 지적 수준도 높고 단순히 이제 과잉 행동과 품행에서 너무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그런 이제 특수교육의 중재로서는 벗어나는 수준이라서 현실적으로 얘기를 특수교사가 일반 교사한테 얘기하는 것이 그냥 졸업할 때까지만 참으시는 방법밖에 없다. 그냥 그 학생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그냥 빨리 졸업시켜야지 나머지 학생들이 피해가 덜 갈 것 같다. 하고 얘기했던 것을 제가 이제 다른 저 지방의 특수교사 선생님이랑 얘기했는데 그만큼 이 친구들이 굉장히 다루기도 힘들고 정말로 다른 다른 또래 친구들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할 정도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여기 정서장애 아동의 학생이 지도하는 걸로 했을 때는 일단은 이제 조직화, 교육 지침으로 조직화, 구조화된 환경, 그리고 이제 아동과의 신뢰를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친구들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 행동에 대한 중재를 해야 되고 또는 사회적 기술에 습득도 해야 되고 학습에 대한 부분도 나가야겠죠. 그래서 기능적 행동평가, 그리고 또래 교수법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기능적 행동평가는 이제 장애 아동의 행동을 분석 평가하는 걸로 문제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비형식적 평가와 이제 직접 관찰 및 측정을 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중재를 하고 그 중재에 의해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그 중재에 대한 수정 또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다시 해서 다시 중재를 이뤄가고 여러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되고요. 첫 번째 부분인 이제 비형식적 평가와 직접 관찰 및 측정에서는 학교 기록, 부모님하고 면담, 교사 점검표를 이용해서 하고 이제 뭐 예시를 한다면 이제 생활 기록부를 보는 거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생활 기록부를 보거나 또 이제 그 전 담임을 만나서 면담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또는 직접 보면서 내리죠. 어느 정도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예시하면 아동이 교사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면 충고를 괴롭힌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분석을 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행동의 원인을 판단하고 중재를 만들죠. 그래서 아동이 교사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하므로 교사에 관심이 줄면 친구들을 괴롭힘으로써 관심을 받는다. 오히려 친구를 괴롭힘으로써 교사의 관심을 받는 그 친구들이 아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원인을 이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중재가 들어가겠죠. 기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동을 가르친다. 그래서 기능이라고 하면 문제 행동을 통해 아동이 목적하는 바. 그래서 교사의 관심을 얻는 것이 문제 행동이면 이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손을 들고 질문을 하도록 요구한다. 하고 이제 중재를 이런 식으로 계속 지도를 하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부가 생기겠죠. 아 이게 잘 된다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결정에서 손을 들고 이제 선생님의 관심을 얻게 하니까 이제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손을 많이 들어요. 수업에 bad행해질 정도로.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수정이 필요하겠죠. 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또 다시 중재를 돌아가서 중재에 대한 거를 가설을 세워서 그거를 중재를 실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또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겠죠. 이제 교육과정과 목표에서도 이제 학생의 특성에 따라 개별화 그리고 뭐 사회성 기술에서는 이제 협동, 감정 표현, 학업 기술에서는 이제 기대를 높게 하고 이제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교육하며 후보보다는 이제 칭찬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어느 정도 5가지 포맷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한 것을 이제 뭐 얘기를 하고요. 또래 교수법은 이제 또래들과 함께 같이 이제 아동에 대해서 지도하는 건데 뭐 또래 사이에서 어울림을 하는 거는 앞에 얘기했던 이제 자폐성 장애와 동일하게 뭐 또 또래 간의 그런 배워야 문화라든가 아니면 또래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사회적 기술,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을 하고요. 또 개별화를 통해서 신속하고 구체적인 피드백하고 이제 교실에 이제 분위기를 해서 아동이 심정으로 안정을 하고 이제 교사의 개입을 줄이고 교수 시간을 증가하는 거는 학생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거고요. 정서행동장애 학생에 대한 에티켓은 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나친 관심을 주지 않는 거. 어느 정도는 줘야 되지만 너무 많은 관심을 주면 오히려 그 관심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요. 보면 이제 정서행동 장애 학생들은 정말 특수 교육을 그 받는 데서는 그 저희가 그 대상자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한국 병진학교가 정서행동 장애 그 뭐를 옛날에 정서장애라고 했었어요. 그 학교로 전문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자폐성 아동이 되게 많고
정서행동장 쪽 일부고 그다음에 지적장애가 많은데 이 친구들은 오히려 특수교육 대상자 되기보다는 좀 되지는 않는데 학교 교육 안에서는 약간 문제아이로 좀 많이 좀 낙인이 많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의외로 중도 탈락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자퇴한 친구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따로 교육을 하도록 이제 지자체에서 많이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그 졸업도 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모여 이렇게 학교 밖을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도 받지도 못하고 또 교육도 그 교육 수준이 낮다 보니까 이제 적절한 직업도 구하지도 못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학습장애나 다른 이제 부분에서도 많이 이게 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특수교육 대상자보다는 오히려 이제 일반 교육에서 따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이고요. 물론 뭐 지자체나 이제 나라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특수교육 쪽에서 봤을 때 이 친구들이 의외로 많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좀 적절한 중재가 많이 나타나지도 중재를 제공하는 것도 쉽지 않고 왜냐하면 외연화 장애 같은 아이동이 수업에 대해서 방해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선생님들도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여기는 뭐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라 해서 여성가족부가 정상행동 장애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칭해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뭐 이렇게 힐링 캠프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서행동 장애는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나중에는 조금 어 자기가 의도치 않게 좀 자기 그걸 컨트롤을 못해서 어떻게 뭐 사람의 이렇게 위해를 가해서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그 저희 어디 감옥에도 이런 정서행동 장애 한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좀 이제 학생 때부터 문제가 일으켜서 그렇게 간 친구들도 어느 정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지적장애 친구들도 주변에 잘못 휩쓸려서 그런 같이 집단적으로 뭔가를 나쁜 짓을 한 다음에 누구를 뭐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절도라는 같이 가담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의외로 그 감옥 소년원에 있는 걸로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의외로 지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되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도 있고 또는 일반 학급 내에서의 잠재적으로 있지만 교육 대상자가 아니고 이제 중도 탈락돼서 이제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제 전락돼서 이제 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전문이 아니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접하고 한국 경우랑 또 외국 경우가 좀 다르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총기 사고까지 일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와닿았던 부분인데 요즘에는 특히 묻지마 범죄 형식으로 한 번씩 일어나는 그 사회적 문제에서 이제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이 너무 부정적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도 분명히 중재가 돼야 되는데 저는 좀 잘 센터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많은지는 적은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아는 얘기나 들어본 얘기라면 뭐 ADHD 어린 친구들에서 조금 많이 나오고 또는 자폐성 친구를 하는데 지금 지적 수준은 굉장히 높으면서 이렇게 정서 행동에 문제 있는 친구들을 좀 이렇게 센터에서 한다는 거는 좀 제가 아직 잘 들어보지는 못하고 제가 그냥 못 듣고 오히려 이제 저희가 만약에 대면 수업을 했다면 아마 저거 좀 묻고 싶었을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혹시 사례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고 저도 좀 이제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정서행동 장애고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랑 정서행동 장애까지는 했습니다. 아마 두 장애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일 것 같아요. 제가 뭐 자폐성 장애나 뭐 지적 장애나 그거에 대해서 발달 장애로서 논문도 쓰고 했지만 현장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검사동 개발이나 이런 걸 더 많이 하고 프로그램 쪽에서 더 많이 해서 중재는 조금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고 이제 대면에서 아마 선생님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례를 듣고 했을 법했는데 그게 못해서 참 아쉽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